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주천 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유튜브 방송한 지가 한 4개월 정도 되는데, 처음으로 실황 라이브 방송을 좀 한번, 해볼까, 큰 마음을 먹고, 방송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며칠 전에, 지난주입니까? 책을 하나 좀 추천을 받아서 구입을 했는데, 조은용 변호사님하고 한성천 씨가 쓴 왜 사전투표가 승부를 갈랐나. 이제 요 책을 구입을 했는데, 좀 읽어보니까, 이거 좀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미국의 지금 미국 대선이죠. 트럼프하고 바이든 그 대결이 지금 법정 소송까지 가고, 미국의 그 부정선거 문제가 불거져서, 우리나라의 4.15 부정선거와 유사하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증거들이 많이 나오는 시점에서 이 책을 좀 읽어보니까 이거 좀 알려야 되겠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점의 미 대선의 부정선거 문제가 우리나라 4.15 부정선거 문제와 대단히 많은 그 유사점과 그 시사하는 교훈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책이 미국 대선이 미국이 대선이 부정선거로 갈 수 있다고 경고를 한 책입니다. 6월달에 나오는 건데, 올해 굉장히 예언적인 그런 시사적인 것을 많이 품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의 공저 중 한 분인 조은용 변호사는 몇 년 전부터 알고 지내는 사이인데, 지금은 5.18 역사학회 회장을 제가 이제 회장하고 그 다음 때 회장하시고, 지금 변호사를 하고 계신데, 양력은 잠시 소개하면 경북 사대부고 나오시고, 한국해양대학교를 졸업하셔서 갑자기 무슨 생각이 있었는지 서울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이제 변호사로 활동하시고, 좀 특이한 경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법률 변호인으로 거기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입니다. 지금도 광화문 광장에서 저녁 8시부터 9시 사이에 1시간 동안에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기도 모임이 매일 있는데, 지난주에 날씨가 영하로 떨어질 때 한번 가봤더니, 두 분이서 추운 겨울날, 추운 영하에 떨어지는 현수막을 들고 앉아가지고 그걸 자꾸 붙잡고 계시더라고요. 참, 신앙도 그렇고 참 굉장히 정의로우신 분이구나. 제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또 한 분은 한성천 씨라고, 이분이 학력이 동아대학 경제학 나오고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조위원장을 하셨어요. 한성천 씨가. 그래서 같이 두 사람이 책을 쓰셨습니다. 내용들이 좀 충격적인 내용이 있길래, 이건 제가 아무리 바빠도 국민들에게 소개해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페이지 15페이지에 조은용 변호사의 발간사가 있는데, 이 책을 쓴 궁극적인 목적은, 대한민국이 자칫하면 디지털 독재 체제를 가면서 디지털 독재 체제를 완성한 중국 공산당의 속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하는 것이 발간사 첫머리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선거 관련해서 운동을 하게 된 그 계기에 대해서, 특히 사전투표 문제에 대해서 항의를 한 여러 가지 이제 과정이 지적되어 있는데, 페이지 17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전투표 용지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기로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서 말이죠. 그런 사전투표 용지에 막대 모양의 바코드를 사용하기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공안이 인민통제용으로 사용하는 QR코드가 찍혀 당선 무효인 투표 용지를 사용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장치인 서버 등을 조작하는 등 불상의 방법으로 투표방해죄, 사위투표죄, 투표 위조 증감죄 등을 저지른 점을 규탄하고, 이러한 내용의 고발장을 대검찰청에 제출했다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 또 페이지 19페이지는
특히 QR코드가 삽입된 투표용지가 아까 다시 재론되는데 공직선거법 151조 6항에 위반하여 수차례 시정 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법하여 당연 무효인 투표용지를 강행하여 사용하였습니다. 더구나 각종 개표 결과에서 선거인 수보다 투표수가 많은 선거구가 무려 40여 곳에 이르고 아예 투표소 전체 집계수가 실종되는 사례마다 발생하였습니다. 더구나 미국이 중공의 위장업체로 백도어를 통해 해킹을 일삼는 하웨이 장비에 대해 수차례 주의할 것을 요청했음에도 선관위가 부당 입찰의 의혹을 무릅쓰고 하웨이 장비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LGU 플러스를 선거관리통신장비 업체로 긴급 입찰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조달청 탓으로 돌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부정선거를 국내 부정선거 문제를 의혹을 밝히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에서 이제 발간사에서 그 뒤에 프롤로그 장이 나오는데 그것은 뭐 제가 좀 스킵을 하고 다만 여기에서는 프롤로그에서는 소위 그 코로나 방역을 이용해서 감시 체제를 강화하고 자유민주 체제에서 소위 그 코로나 독재죠. 코로나 독재 정치로 전체주의 국가로 가고 있다는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 내용을 전부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목차를 보면은 오늘은 이제 이게 총 1부, 2부 해서 총 7부로 나눠져 있는데 1부는 국민주권의 실현을 위협하는 디지털 독재, 2부는 부정선거 역사와 선거 부정의 언상, 중앙선관위, 3부는 제21대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과학적 증거, 제4부는 국민 눈높이에 맞춘 부정선거의 백박 증거, 5부는 총체적 부정선거를 위한 사전연습과 철저한 준비, 제6부는 왜 사전투표가 승부를 갈랐나, 제7부는 공직선거법 개정 방안과 국민주권 실현, 이렇게 7부까지 나눠져 있습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1부에 대한 이야기, 특히 제1부 중에서 3절까지, 2절까지입니다. 중공의 디지털 통제사회, 이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우리가 간단히 설명한다면, 디지털 독재 시대가 오게 됐는데, 특히 이제 코로나 사태를 빙자해가지고 디지털 독재 시대가 오게 되는데, 이것은 자유민주 체제의 민주공화국, 헌법에서 보장된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우리나라 헌법 제1조인 공화정, 국민주권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1부 2절에 가면은 이게 핵심적인 게 중공의 디지털 통제 사회에 대해서 대단히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중국은 하이테크를 통해서 전 인민을 감시하는 디지털 독재주의를 실현한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핵심은 이겁니다. 중국은 기존의 공산주의 경찰 국가의 압제에서 최첨단 감시 기술을 겸비해서 신장 위구르 자치구는 물론 그 너머에서까지 21세기의 오웰식 디스토피아를 창조하고 있다. 그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제를 위한 세 가지 경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선 이 감시 시스템이 세 가지 경로로 구성되는데, 그 세 가지 경로를 좀 설명한다면, 첫째는 유례없는 수준의 막대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고, 둘째, 기술과 사람을 통한 철저한 감시입니다. 셋째, 고성능 인공지능과 군대식 협동작전을 통한 데이터 분석과 운영을 통해서 감시 시스템을 완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최종 목표라는 것은 소위 중국 내에 모든 개인을 추적, 분석,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정교한
국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그 중국에서 감시 시스템이 다백면으로 활용되는 것은 이제 위구르족 무슬림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그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이러한 그 가장 침투적이고 억압적인 일부 기술을 위한 그 시험대 실험실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폭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진행을 해본다면은, 이제 진머만이라는 인물 등, 필 진머만이 이메일 보안 시스템 PGP입니다. Pretty Good Privacy라고 PGT를 개발해서 암호화 기술의 선구자라고 불리는데, 이 진머만이 원래 이 사람이 기술 개발을 통해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완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세웠는데, 이제는 그의 삶의 궤적과는 달리 기술이 바로 비민주적 권리에 출현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진머만이 포럼에서 안면 인식이라든가 딥러닝, 빅데이터 등 기술로서 전 세계가 이제 감시 사회로 도래하는 위기 국면에 처했는데, 특히 이제 중국의 사례를 들어서 중국은 역량을 집중해서 감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수백만 대의 카메라가 설치됐고 안면 인식 기술을 접목시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강연을 하는지, 누가 식사하는지, 또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무엇을 하는지 모든 정보와 데이터를 융합해서 감시하는 기술을 완벽하게 갖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중국이 이런 기술로 정치적인 반대 여론을 통제하고 공산당 영구집권을 도모하고 또 한편 국외 수출도 추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진머만은 감시 기술의 성장은 각 사회의 여론 양극화를 부추기는 등 더욱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진다고 짚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해결 방법은 무엇인가? 그 문제는 우선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기술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은 만큼 전 사회가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도록 한 뒤에 전방위적으로 치열한 싸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입법 조치를 통해 가지고 프라이버시 수단을 확충해야 할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중국의 기술 발달한 안면 인공지능 감시기기 또 안면 인식 AI를 클라우드와 연결시키는 방법 해서 또 자율 AI 개발도 가속도로 높이는 것 해서 이게 많은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AI 안경을 써가지고 경찰이 범인을 체포하는 것까지도 구술되어 있고요. 중국이 가장 이런 방면에서 주민들을 기술로 감시 감독하는 체제가 제일 발달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소위 빅브라더스에 의한 감시 사회가 도래가 되었는데, 이제 그렇게 된 원인이 정신없이 미국을 쫓다 보니까 이런 빅브라더스 감시 사회, 인권 침해 같은 부작용이 속출을 했다는 겁니다. 안면 인식, 음성 인식, 자율주행차, 헬스, 케어, 인공지능 등 AI지요. 차세대 기술에서 미국에 대항할 만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 자유주의와 달리 눈을 가린 채 마구잡이 달려왔다는 그런 비판에 직면했다는 겁니다. 이 기술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까, 도덕이라든가 이런 가치관에 대한 의문 없이 무작정 달려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정부 주도로 각종 기술 개발에 매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와 인권이 무시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그 안면 인식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중국의 그 사회주의 통제 체계와 인공지능에 기반한 안면 인식 기술이 만나면서 국민을 감시 통제한다는 비판에 휩싸이게 되는데 1억 7천만 대가 넘는 중국의 폐쇄회로죠. CCTV 카메라는 국민들에 대한 통제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점입니다. 그 잡지, 기술 잡지인 테크크런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경우 아이폰을 사용하는 위구르족 휴대전화에 멀웨어를 설치해서 2년간 그들의 생활 전반을 완벽하게 엿보았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입니다. 포브스는 중국 정부가 구글 안드로이드 체제와 마이크로소프트 운영 체제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해가지고 위구르족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을 보도했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기술 발전이 인권 유린에 심각한 위해를 주고 있는데, 그러면 중국 공산당의 앞날을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소위 그 찰스 스미스 학자는 어떤 문제를 제기냐 하면은, 문제를 제기를 하느냐 하면은 인민의 조용한 철수라는 그런 가설을 제기하게 됩니다. 그 뭐냐면 이번에 그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이 디지털 독재를 거의 완성하려는 거의 결정적인 단계에서 소위 뭡니까? 우한 바이러스 사태를 맞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것이 이제 인민들이 어떻게 저항할 것인가, 이런 이제 가설인데,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의문이 생깁니다. 자, 첫째 의문은 중국 공산당이 과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해서 이제 말기로 가는 여러 가지 이제 8가지 위기를 과연 정상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고, 둘째로는 중국 공산당의 조지 오웰식 인공지능과 안면 인식 기술로 완벽한 인민 통제가 계속 가능할 것인가, 두 번째 의미입니다. 셋째, 사람들이 일터로 복귀하지 않고 은행에서 신용을 얻지도 않는다면 이러한 인민의 조용한 철수가 과연 공산당 독재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중국발 우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중국 공산당이 과연 붕괴할 것인가, 하지 않을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왜냐하면 그 중국 정부가 공격적인 봉쇄 작전으로 해서 우한 폐렴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지 않습니까? 우한 폐렴 끝났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축하연도 파티도 열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작가 찰스 스미스 학자에 의하면은 이건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이 중국발 우한 바이러스 사태의 정치적 함의를 결코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해서 뉴욕타임즈의 이런 분석에 의하면은 최소한 중국 인구의 절반에 달하는 7억 6천만 명의 중국인이 다양한 형태의 자가 격리 상태에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시진핑이 얼핏 보기에 지배적인 지도자의 아우라를 회복한 것 같지만 이 우한 바이러스 사태의 정치적 낙진이 매우 심각할 가능성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심각한 정치적 낙진은 거대 도시에 거주하는 중산층의 중국 공산당에 대한 지지 철회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한 바이러스 사태를 겪으면서 그들 삶이 혹독하게 파괴됐을 뿐만 아니라 공산체제 아래에서 그들의 속수무책을 통렬하게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읽어본다면, 모택동 사후 이후 중국 인민과 공산당은 암묵적인 사회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산당이 충분한 경제성장과 적절한 통치를 제공하는 한 인민은 공산당의 정치적 독재를 인내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신종 중국 우한 바이러스의 초기 진압에 실패해서 인민을 보호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이것은 인민과 공산당의
암묵적 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 중국 공산당 독재 체제가 그들이 인식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지금 인민은 조용한 철수, quiet withdrawal, 조용한 철수라고 부를 수 있는 전혀 새로운 사회운동으로 공산당 붕괴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국 정부의 소위 연성 권력, 그걸 소프트 파워라고 그러죠. 연성 권력 상실의 결과는 매우 중대할 것입니다. 북경의 중앙정부와 중국 공산당은 국내외에서 모두 붕괴와 해체의 압력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들은 체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끊임없이 통계 수치를 조작하겠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국내외에서 정당성, 레지티머시를 잃을 것입니다. 중국 리더십은 한 개의 위기가 발생해도 그 위기의 초기와 중기에 그것을 해결하는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위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져서 말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과연 중국 리더십이 이 상황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요? 아직까지는 시진핑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 리더십이 인공지능 안면 인식 기술로 사회 통제를 완벽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들의 마지노선인 것입니다. 인공지능 안면 인식 기술을 통한 사회 통제도 인민이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새로운 신용을 얻지 않기로 작정을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게 됩니다. 공포와 정치적 강압에 대한 스탈린식 의존은 정당성과 신뢰를 만들 수 없습니다. 노동자가 계속 일자리 복귀를 거부하고 가게와 기업이 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기를 거부하면 경제와 사회 질서가 무너져 내릴 것입니다. 경찰이 아무리 많아도 모든 노동자들을 일자리에 복귀시키고 모든 가게와 기업이 돈을 빌려서 투기적 사업에 투자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조용한 철수는 전통적 권력으로 억압할 수 없고 아무도 믿지 않는 선제를 통해 흩어버릴 수 없는 전혀 새로운 형태의 사회운동입니다. 중국 인민들이 전혀 일자리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인민의 조용한 철수가 중국 공산당이 해체를 선언할 때까지 지속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찰스 스미스의 가설은 우한 폐렴을 중국 공산당이 철저하게 통제하는 데 성공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인민들이 조용한 철수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이 원하는 대로 협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공산당이 앞날에 먹구름이 굉장히 비관적인 전망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더 두고 봐야 당장 그렇게 되는 거는 그렇게 되려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자, 오늘 생방송은 이것으로 오늘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게 하면 또 시청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지루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은 일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